게임 중독, 우리 아이가 이제 게임 중독, 그리고 SNS 중독인데, 이게 청소년의 아동기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이제 소거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고, 또 중독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또 아이가 좀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중독을 좀 자각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부정적인 경험에, 또 이런 생각들을 소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어요. 어떤 의견이 있을까요? 네. 아이가 지금 중독에 걸렸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부모는 답답해도 아이는 즐겁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리 알아차리게 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더 회피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야단치는 몰아치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얘가 지금 어디에서부터 도피를 하는가, 즉 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무엇이 뭔가, 이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부모님의 어떤 불화라든지 부모님의 어떤 그 아이들에 대한 태도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 원을 먼저 알아차리시고 네네. 그거를 많이 경감시켜 주는 것, 특히 네. 아동기에 부정적 경험을 많이 받을수록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주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가 네. 아이에게 너 지금 중독이야 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는 것보다 그게 더 먼저입니다. 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부정적 경험을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즉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쌓이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경험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중독하는 아이들이 운동도 안 하고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즉 운동도 하거나 또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또 여행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미 아이가 너무 중독에 들어가면 운동도 안 한다 그래요. 나가지도 않아요. 걷지도 않아요. 의욕이 없고 네. 무기력하고 그런 게 다 사실은 에이스 후유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금 방법 중에 하나,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방법 중에 하나는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고등학교 이하라면, 특히 네. 초중고까지라면 부모랑 같이 여행을 가서 그것도 막 뭐 호합한 크루즈 여행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정말 아무것도 대화를 없는 좀 데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것이면 뭐 좋겠죠. 캠핑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새로운 경험을 또 새로운 장소에서 다른 외부적인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이킹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하면서 이런 긍정적 경험을 갖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좋고, 이거는 이제 어쩌다 한 번이지만 그것을 지속을 하려면 매일 조금씩, 네. 정말 매일 조금씩 고맙거나 다행한 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전달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성 대신에 긍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의욕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책이 없을까? 이제 조급한 마음에 조언도 하고 이제 설득하려고도 하는데,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부터 시키고 또 관계 회복부터 하고, 그래야 이야기하는 게 먹힌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특히 스트레스 원을 좀 낮춰주는 거, 얘가 어디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가, 네. 예,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걸 좀 줄여주는 거, 네. 이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셉 K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이분은 8세 그리고 10세의 자매를 둔 아빠라고 합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8살 딸이죠. 가족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짜증을 자주 낸대요. 8살인데요. 하기 싫은 행동, 예를 들어 씻으라고 하거나 또 밥 먹으라고 하거나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또 짜증을 많이 내고, 언니랑 또 자주 싸운답니다. 그래서 싸운 것을 이제 혼낼 때는 특히 심하게 짜증을 내는데, 이 아빠가 또 아이들에게 화를 좀 자주 내는 것 같대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예, 아이가 짜증을 내고 소리 지르고 하는 거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타고난 어떤 기질도 있고요. 약간 네. 체제 거부형, 아니면 이제 발달 단계상 뭐 2살, 3살 이때 또 애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화도 내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조합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만약에 아이가 그냥 평상 상황에서도 짜증이 많고 화가 많고 또 이렇게 행동 조절이 잘 안 된다 한다면 네.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어요. 즉 이제 좀 더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묻는 건데, 첫째가 원했던 아이예요, 이걸 물어봐요. 부모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아이가 덜컥 생겼거나 뭐 그렇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러면 일단은 그 태아 때부터 아이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이렇게 쉽게 노출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뭐 혈류적으로나 호르몬적으로도 네. 다. 그래서 원했던 아이였나요? 그다음에 임신 출산 육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네. 남편과의 사이는 어땠어요? 그다음에 출산 과정은 뭐 순산이었나요? 난산이었나요? 그다음에 영유아기에 뭐 인큐베이터 있거나 혹은 병원에 자주 그 영유아 의료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거 없었나? 이런 걸 잘 물어봐요. 그리고 주 양육자가 누구였고 언제 네네. 바뀌었느냐? 그때 아이가 어떻게 적응했느냐? 이런 것들 보면 거기에 이제 진짜 아동기 부정적 경험, 특히 치유되지 않은 그런 그 히든 트라우마, 그러니까 숨겨진 트라우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꼭 때리거나 뭐 집어 던져서만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터울이 너무 바트거나 혹은 큰아이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뭐 힘들어서 또 부모가 거기에 뭐 시간이나 이런 걸 많이 쏟거나 그렇게 돼서 아이가 이렇게 소외됐거나 배제됐거나 혹은 아까 그 숨겨진 그런 의료 트라우마가 있거나 하게 되면 그 걸핏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징징대거나 혹은 매달리거나 뭐 이런 그 증상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플러스 거기에 아빠가 욱과 버럭을 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경험이 됐을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할 때 무엇이 얘를 힘들게 하는가를 먼저 잘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네네. 그럴 때는 아이한테 같이 화를 내기보다 네. 아까 그 심장호흡 있잖아요. 엄마가 먼저 심장호흡하고 특히 8살 정도면 아주 아이들이 이거 배우고 잘해요. 네. 오히려 어른보다 더 잘합니다. 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같이 심장호흡하고 나서 엄마가 너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먼저 말을 좀 조용하게 얘기해주면 나도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하면서 같이 심장호흡할까 하고서 심장호흡하고 나서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혹은 네가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되게 네. 답을 찾을 수가 있으면서 아이랑 이제 조율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원하지 않았던 임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임신들이 이 아이에게도 전달이 되는군요. 그럼요. 예, 네. 그거는 뭐 제가 그 65년 동안 이런 임상을 하던 알버트 페소 교수님이 계셨는데 스위스에서 만났어요. 이제 그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임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실에 들어오는 내담자의 모습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원했던 자식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정도로 이게 몸에 다 네네. 증표로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짜증을 내는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짜증을 내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짜증을 내게 됐는지 그 뿌리부터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미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만 하기로 항상 우리 엄마랑 약속을 한대요. 근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부모가 외출하는 중에는 이게 통제가 안 되는데 부모가 외출할 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주셨어요.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요. 맞습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저는 이 아이가 지금 이 아이 요 아이는 나이는 이제 나오진 않았는데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학생쯤 되는 것 네. 같아요. 이게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자기가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하려면 전두엽이 이렇게 성숙해야 되는데 뭐 더 어릴수록 사실은 전두엽이 성숙이 잘 안 되죠. 그러다가 그래도 한 5학년쯤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가완성돼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데 그러고 난 다음에 빠르면 중학교 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이때 이제 전두엽이 또 완해가 되면서 네. 리모델링 들어가면 더 통제가 안 됩니다. 이런 그 발달적인 특성을 본다면 아이한테 믿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지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마 싸우면 대개는 부모가 집니다.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아이하고 어른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가능한 정말 그 제한하는 거. 네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만 12세 미만 혼자 놔두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 하면서 약속 지키지 못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네. 아이들은 그 밥보다는 달달한 사탕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하죠. 아유, 훨씬 좋죠. 그렇죠. 근데 그 달달한 그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있으면서 네. 밥하고 저기 이거 먹으려면 밥 한 그릇 먹어야 돼. 그러면 되게 아이들이 네 그런다 하더라도 네. 엄마가 안 보면 바로 아이스크림의 손에 가요. 그렇죠. 게임의 세계가 쳐다도 바로 보지 않습니다. 쳐다도 안 보죠. 네네. 게임의 세계가 밥이 만약에 우리가 공부라면 네. 게임 세계에 가서 거기 그 재밌고 자극적인 거는 아이스크림 혹은 초콜릿이라고 보면 돼요. 네. 뭐 어디로 손이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아이를 키울 때 집에 아예 간식거리를 없앴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정말 과일 외에는 네네. 과일이라든지 집에서 만든 엄마가 만든 그런 정말 좋은 그런 그 케이크나 쿠키 외에는 그 잡스럽게 먹을 그런 것들이 없으면 배고프면 밥이라도 먹고 과일이라도 먹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그 게임 통제도 우리가 그 맛있는 게 잔뜩 들어가 있는 휴대전화는 쥐어주면서 네네. 여기서 네가 골라 먹고 참아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소아과 의사들 협회에서도 아예 만 2세 미만에는 이런 전자기기를 손에 쥐어주지 말라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3세, 4세고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적어도 6세에는 진짜 아까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먹는 거를 잘 식습관 들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시간과 시행착오를 겪듯이 이런 그 전자기기에 관한 아이들의 그 통제력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두엽이 완성되는데 남자는 30살, 네. 여자는 24살 네네. 그때까지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같이 노력을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전두엽이 리모델링이 됩니다.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 놓여져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건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동생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린 동생일 때 제가 카라멜을 놓으면서 의지 테스트를 하겠다. 형이 갔다 올 동안 이거 먹는지 안 먹는지 테스트를 하겠다 해가지고 카라멜 갔다 오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부족하다고 제가 엄청 혼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걸 반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중독되는 것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 조성하는 것이 우선 우리 아이들은 믿을 건 아니다. 네, 네, 그거는 이렇게. 아이들을 못 믿는 게 네. 아니라 아이들의 뇌가 네네. 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어른들도 재밌는 드라마 있으면 네. 딴 거 다 하다가 말고도 그거 계속 보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의지만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네, 뭐 저도 그래요. 부부의 세계 지금 본방사수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참고 다른 거 합니까? 못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환경 조성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질문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현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요. 왕따, 학폭 같은 부정적 경험이 우리 이제 부모님한테 있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좀 많고 또 이제 본인이 또 중독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또 왕따 같은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들에게 이제 자녀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전이가 되지 않고 아이들에게는 좀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개 그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하나하나 별개로 가거나 이렇게 독립적이지 않고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 있는 가정에서 또 부모가 학대도 하거나 폭력도 보거나 아니면 방치가 되거나 이런 것이 겹겹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자라면 이미 아이가 그냥 잘 자라고 있어도 그 불안감이 있어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네네.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일단 결혼하지 않겠다. 혹은 아이를 낳지 않겠다. 네. 그럼 아이를 낳으면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과보호를 하거나 네. 극단적으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분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너무나 다행한 거가 본인이 그렇구나라고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네. 아주 정말 중요하고요. 벌써 문제 반은 풀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푸는가? 이것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르고 네. 또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적습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멀리 살거나 뭐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뭐 네. 그렇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주 간단한 회복 탄력성이 있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역시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네. 보시면서 자신의 긍정성을 좀 더 많이 넓히면 아이한테 가는 부정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네.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 우리가 부모가 굉장히 가난했다 쳐봐요. 돈으로. 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다 가난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열심히 일하면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어릴 때 정서적으로 굉장히 빈곤했다 해서 네. 내가 늘 그 빈곤을 대물림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정서적인 그 부를 쌓아 나가는 그런 방식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많이 하시면 정말 정서적 금수저로서 네.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인의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아이를 이제 과보하거나 네. 폐쇄적인 환경에서 키울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질문하신 분은 자각을 했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되물림을 할 수 있다 이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겨놓고 있어요. 네, 강지연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우리 아이가 게임을 안 하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도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니까 학교 후에 이제 게임에 하면서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공부도 안 하고 짜증을 많이 낸답니다. 그냥 엄마로서 아이들하고 이제 노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되면 친구들하고도 어울리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고 또 게임을 하자고 하니 이게 또 공부도 안 하고 너무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뭐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좀 해결하면 좋을까요? 친구하고도 놀게도 하고 중독에서도 좀 방지할 수 있고. 네. 이거 정말 딜레마고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환경 조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건데 네. 친구는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 친구를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게임만이라면 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친구들하고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고 연결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아이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요. 네.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 육아하듯이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이들이 집에 많이 와서 놀게 했거든요. 네, 네. 예, 그럼 다양한 아이들이랑 놀면서 집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놀고 가면 그리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뭐 배드민턴도 치고 자전거도 같이 타고 이런 걸 하면 학교 가서도 그 관계가 계속 좋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끔씩 그 가족끼리 같이 그 밖에 나가서 이제 뭐 캠핑도 하고 네. 또 그런 그 여행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 긍정적인 관계가 연결이 되고 지속이 되기 때문에 꼭 게임만으로 자기네끼리 그렇게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친구 잃는다 이런 상황은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거리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친구들하고는 놀지만 친구들하고 게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온라인 게임뿐만 아니라 밖에서 노는 것들. 뭐 스포츠, 운동, 뭐 수영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꼭 게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엄마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양하게 조금 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어울리다 보면은 좀 중독에서 차츰차츰 또 그럼요.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질문에 명쾌하게 우리 선생님께서 또 해답을 주셨는데 또 혹시 뭐 모르는 점이 있다 그러면 계속 또 이제 많은 컨텐츠들이 있고 또 좋은 책들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자, 아동기 부정적 경험 굉장히 이게 참 속상한 얘기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박이나 중독도 굉장히 어두운 얘기지만 반드시 희망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그 희망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최성기 박사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돈을 건 도박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각한 중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박에 계속 노출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집착, 금단 증상, 거짓말, 관계 손상 등 여러 가지 장애를 겪게 됩니다. 한번 도박에 중독되면 다른 흥미들 가운데 도박이 그 우위를 차지하게 되며 만약 연이은 패배로 돈을 많이 잃더라도 다음에는 따겠지 하며 낙관주의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도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행복을 넘어 삶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우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지속적인 도박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해야 하며 낮은 법적 체벌을 강화하여 불법 도박의 유행을 막아야 합니다.
또 일반적인 건전한 여가 생활을 찾도록 노력하고, 특히 도박 중독은 질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돈 내기 게임이 생각이 나거나 돈을 갚기 위해서 무언가를 사고 팔거나 시간과 돈 조절의 실패로 도박 중독이 의심될 때는 1336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 전화를 걸어 전국 각지에 있는 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니 꼭 전문 기관을 찾아가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도박 중독은 도박 장애라는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무심코 재미로 했던 도박,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도박 중독 예방할 수 있습니다.